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편하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청약제도인데, 지금의 청약제도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예, 신성민입니다. 우리가 항상 따로 찍다가 오랜만에 같이 시간이 맞아서 같이 그렇죠. 찍게 되었네요. 항상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찍을 시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또 같이 찍게 되니까 우리가 이번 주 이슈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최근 흐름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의 커다란 이슈 자체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110 대책이 나오고 후속 시행령도 어느 정도는 좀 적용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시장 자체가 좀 조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전세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가격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한다고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본다면은 지금 현재 소형주택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소형주택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에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집값은 빠지고 전세값이 뛰니까 이제 갭 투자도 슬금슬금 올라온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실제적으로 김 대표님이 봤을 때 갭 투자가 지금 손님들하고 많이 상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갭 투자를 권하시는 거세요, 지금? 지금은 저는 갭 투자보다는 실질적으로 갭 투자라고는 할 수는 있죠. 근데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용은 갭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갭 투자 금액이 줄어들어서 매매가 상승하는 투자보다는 최근에는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도 많이 얘기를 드리는 편이죠,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들이 과거하고 비교해서는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한 원인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임대차 3법,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실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2020년에 2년 거주, 거기에 플러스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2024년. 올해가 아마도 4년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기존 전세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전세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공시지가의 126%라는 전세 보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묶여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2020년도 전세가보다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많이 되어서 아파트 전세가는 많이 좀 상승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126%라는 비율이 있긴 한데, 아파트는 그렇게 크게 이게 영향을 안 받잖아요, 보증보험 그렇죠.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보증보험 비율이 126%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 묶여있는 이 소형주택 시장,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시장 자체는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집값이 빠지고 전세값이 뛰니 갭 투자 슬금슬금,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지금은 갭 투자, 특히 이 아파트 시장도 아직은 갭 투자로 접근하는 시기는 아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는 조금 상승하는,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갭 투자로, 만약에 투자로서 본다면은 투자에 적기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선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파트 시장이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갭 투자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금물이다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투자로 본다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갭 투자 얘기고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의 매매 가격 시장도 한 번만 짚어보시죠.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매매 가격은 하락폭이 좀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락폭 자체가 축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등의 신호가 좀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닥권을 다졌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직까지 바닥권을 다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 다지는 기간을 잠깐 다지고 바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진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축소된 시점으로 좀 유지되는 과정들은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의 기간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전세는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갭의 차이가 줄면서 일어나는 하락폭 축소도 부분을 차지하될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하락폭이 줄어들게 되면 그래도 이제 매매도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은, 매매 거래 시장은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최근에 아파트 매매 시장 자체도 조금 더 활기를 띠고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최근에 우리 신생아 대출 부분도 네.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신생아 대출 부분이 시작되는 날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대한 거래량 우리가 작년에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을 때 그 적용이 되는 대상 아파트 위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아마 신생아 대출도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눈에 좀 보이지 않나. 근데 하지만 특정 부분의 특정 아파트 가격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닌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 네, 많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저번에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하고 비교한다면은 거래량이 작년에 제가 한 10월 달인가 찍었는데 그때 거래량은 보통 서울시 기준으로 평균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한 2,500건에서 3,000건 정도 됐었습니다. 많은 달은 보통 한 3,500건까지 다 거래가 됐었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한 달 거래량이. 근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작년 뭐 11월 달, 12월 달 거래량을 봤을 경우에는 뭐 한 1,500건, 뭐 1,800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 1월 달에 조금 거래량이 늘었다고 엊그저께 이제 발표를 했는데 1월 달 거래량 자체를 보면 한 2,000건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알아보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서 거래량이 지금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월달 거래량은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이 거래량 자체는 어느 정도 2,000건 1월달보다는 더 많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2월달, 3월달까지는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는 4월에 총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총선 이후를 대비하는 거래량, 그러니까 매수 심리를 그 이후로 잡는 심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상승하면서 매매가 하락폭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또 갭 투자의 수요들도 아마 이런 거래량에 또 일조할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지역은 있지 않을까. 근데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지를 항상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거래량이 서울시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그 평균보다 훨씬 더 적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런 입지적인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입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 뭐 11월달, 12월달, 1월달 이 거래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평균 거래량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시에서 평균 거래량 자체가 가장 많은 데가 1위가 송파구, 뭐 2위가 뭐 강남, 그다음 성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런 지역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입지가 좋은 지역들, 뭐 송파, 강남, 뭐 그다음에 아까 성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런 지역들은 뭐 도심권 접근성이라든가 한강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그렇죠. 원체 좋은 지역이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들 위주로 거래가 조금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든 실거주든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전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 중에 집중되었던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좀 선택해서 눈여겨보시는 방법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스를 또 보니까 우리가 항상 모아타운 많이 설명을 좀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네 군데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양천구 신월동이랑 중랑구 중화동과 망우동 그리고 마포의 대흥동 이 네 군데가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통합심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사업시행인가잖아요. 근데 또 재개발하고 다르게 관리처분인가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바로 이주 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 중랑구 지역은 두 군데나 또 통합심의 끝났어요. 네. 아마 중랑구 지역은 아마 모아타운도 가장 많이 진행되는 지역이 중랑구 지역이거든요. 13군데로. 13군데. 네, 그리고 뭐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사업까지 하면 25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중에 속도가 좀 빠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모아타운 내부 통합심의 통과라는 내용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과된 지역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 중랑구 지역이 두 군데라는 거 부분과 마포구 대흥동도 있습니다. 대흥동은 이제 세대수는 많지 않은 곳인데 그렇죠. 마포 대흥동 같은 경우는 공동형 역세권 지역이 있다 보니까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마포 지역이 아까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흥동 같은 경우는 뭐 완성된다라고 하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더불어 간다라고 하면 좀 좋은 시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지적으로. 하지만 모아타운 이 지역들은 개발 이익은 분명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양천구 신월동은 저도 한번 그 지역을 눈여겨보던 지역입니다. 근데 신월동 지역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조금 낮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 비교를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는 좀 않을 지역이고, 그래서 눈여겨볼 지역은 망우동이나 중화동 그리고 대흥동 지역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망우동 지역이 이제 뭐 두 군데 이제 통합심의를 거쳤잖아요. 네.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망우동 지역은 대규모 그리고 모아타운 지역, 선정 지역이 많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올해 아마도 이 망우동 지역에서 통합심의까지 통과되는 단지가 7개 단지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망우동 자체에서만 한 2,700세대 넘게 올해 이제 뭐 통합심의를 통과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저는 망우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7호선을 이용하면 우리가 상봉역이라든지 면목역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은 입지적으로 아직 인정을 좀 덜 받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아마 서울 지역에서도 몇 손가락이 드는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으로 좀 변모되지 않을까. 저평가 지역이다. 그렇죠. 저평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망우역에 우리 GTX B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GTX B 노선까지 완성된다라고 하면 교통의 중심도 가능하고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도심 접근성도 뛰어난 입지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최근의 뉴스 중에 제일 핫한 뉴스가 오늘일 겁니다. 아마 DH 퍼스트야, 아이파크 오늘 무순위 청약 3개 아마 뉴스일 겁니다. 이 뉴스가 아마 저번 주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청약인데 신 대표님 청약 접수하셨습니까? 저는 청약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무주택 줍줍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주택수 이 무주택 줍줍이든 지금 청약 시장이 됐든 간에 저는 이제 청약 제도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청약 제도 자체는 가점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청약 이 분양가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어찌됐든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족들, 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편하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청약제도인데, 지금의 청약제도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얘기한 거 DH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무슨 청약이라고는 하지만 현금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집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신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청약 줍줍 3세대가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3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작은 계획을, 말씀대로 작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그러니까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아직까지 안 나 있습니다. 중간 문제 때문에 준공이 안 나있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 기준으로 13억 정도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는 22억 정도 거래가 얘기였거든요. 주변 시세가 그렇게 나가니까. 근데 지금 뭐 당첨만 되면 9억의 차익이 생긴다 라는 뉴스만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접근했다가 13억이라는 대출, 그러니까 내가 금액을 뭐 3월 7일 날 뭐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 6월 7일까지 6월 초까지 아마 잔금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13억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신 대표님 말처럼 현금들을 가진 신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메이플자이도 이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메이플자이 분양할 때 당시에도 지금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에 강남 3구라든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구역이다 보니까 대출이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절반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청약을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내가 가점으로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청약 제도라는 겁니다. 지금 청약의 이 얘기는 뭐 다른 얘기겠지만 청약의 문제가 지금 사실은 뭐 청약이 좋은 주택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사실이지만 많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청약이 들어갔을 때 내가 잔금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분양대금이 올라가고 청약에 대한 분양대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또 주변 시세 가격들도 또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결국은 이런 많은 분양의 공사비 상승이 결국은 그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또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 제도 자체는 정말 많이 바꿔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나와서 이제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렸는데, 청약 제도 자체는 정말 조금은 잘못된 제도이지 않나. 그리고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청약 제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청약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토지 임대부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가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오늘 뉴스에 나와 있는 이 부분 100만 청약서, 그러니까 흑석동 청약이 8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게 역대 최고였는데 아마 그 기록을 깰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작은 계획이나 이 부분을 잘 세우셔서 들어가야 된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니까 나는 9억 로또 차익이 생기니까 로또다 라는 생각에 들어가셨다가 10년 동안, 만약에 이게 잔금을 못 하시게 되면 10년 동안 용산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다시 재당첨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알고 좀 작은 계획을 세우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최근에 이제 120 대책 이후 후속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시행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오늘 또 이제 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